이 정도의 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그래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자발찌 대상자가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사건을 보면 5월 6일 날 강모 씨가 이제 사회로 가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출소 했을 당시에 전자감독 대상자였고요. 네. 그리고는 외출 제한 명령, 야간에 이제 외출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준수사항을 부과받아가지고 출소를 한 거죠. 그런데 6월 1일 날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합니다. 1차. 네. 그래서 외출 제한이 된 시간대에 바깥을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보호관찰관이 이때 원래는 면담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아마도 만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8월 26일 날 첫 번째 피해자 아마도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인 것 같고 지인이었습니다. 그 여성을 이제 야간에 집으로 불러들여서 살해합니다. 피의자 집에서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죠.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집안에다 넣어두고는 12시 넘어서 또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깁니다. 나와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이 두 번째 2차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도 만나러 출동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출동을 했으나 곧 통화가 돼가지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배가 아파서 편의점을 갔다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아 그러면은 빨리 집으로 가라 하고서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자발찌를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을 이제 검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문제는 도주 중에 29일 날 새벽 3시에 또 다른 여성 아마 직장에서 안면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네. 그 여성을 불러내서 이번에는 그 여성의 차량 안에서 살해합니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살해이고요. 그리고는 아마 도주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중도 포기를 하고 아침에 8시에 경찰에 자수를 하기에 이른 거죠. 네. 네. 오늘 이 강모 씨가 처음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돈 얼마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유족분들께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보내신 겁니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누구가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거 도만이 죽이지 못한 게 하는데도 아, 교수님, 아무리 그 강력범이라도 기자들 앞에 섰을 때는 뭔가 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는데 이거 어떤 심리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래서 겁을 주고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과장되게 자신을 보이는 근저에는 사실은 굉장히 반사회적인 사고와 태도 그래서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식이 존재하고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특히 살인범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검거되면 포토라인 앞에서 뭐 굉장히 고양된 자아의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들을 하죠. 아, 그런 노림수가 있다고 한다면 언론이 이렇게 그 판을 깔아주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사실은 기자들의 이제 직접 이제 인터뷰를 따는 게 지금은 어떤 포맷처럼 돼 있는데요. 네. 결국은 하는 얘기는 하나같이 사회를 위협하는 얘기들이니까 네. 저런 이야기들을 보시는 시청자들, 특히 네. 여성들은 굉장히 그렇죠. 두려움을 갖게 그럼요.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강 씨가 10년 이상 형을 살고 네. 이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불과 3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어떤 심리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보호관찰관에 의하여 어떤 생활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관리 감독이 됐어야만 하는 겁니다. 친사회적인 테두리 내에서 생활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대면 뭐 방문 조사나 방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굉장히 좀 잘못된 생활 방식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네. 국가보조금이 거의 수백만 원이 이 사람에게 지급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러 가지 여성들도 만나고 다니고 돈도 쓰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금전적으로 쪼달리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성도 아마도 노래방에서 사실 노래방에서 야간에 여성들과 그렇게 어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외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됐고 그래서 아마도 그 여성을 살해할 때까지는 아마도 추정컨대 죽일 생각은 없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만나던 여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죽일 목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죽였어야 됐겠죠. 예. 근데 그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 살인은 아마 우발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살인은 아마 돈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본인의 주장은 지금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네네.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 돈 때문에 그 여성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현재는 주장 중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도주하기 위한 자금을 노리고 지금 알던 지인 여성을 불러내서 차량에서 살해한 건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는 네. 모릅니다. 네. 이 피의자 강 씨의 그 범행 특성을 혹시 뭐 또 뭐 관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일단 이 강 씨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전자감독을 이 뭐 명령했던 이런 예.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점수가 매우 높았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실은 전과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강도 강간을 주로 했고요. 물론 뭐 강간이 당시에는 친고죄가 있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사실 신고가 안 된 것들도 꽤 많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피해자들이 전부 여성이었고 예. 피해자가 자그마치 3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어서 흉기를 가지고 여성을 위협해가지고 돈도 뜯고 아마 성적인 접촉도 하고 이런 습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적으로 생활한 기간보다 수용 시설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95년도에도 출소를 했었는데 출소하자마자 6개월 이내로 다시 재범해서 들어가고 그리고는 또 2000년대에도 또 출소했는데 다시 재범해서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장기간 동안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지금 출소를 했는데 5월 달에 문제는 관리 감독에 실패를 한 거죠. 근데 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된 걸로 아는데 이 네.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길래 이렇게 구멍이 생긴 겁니까? 아니 원래는 허술한 제도는 아니었어요. 예. 왜냐하면 틀림없이 일반 보호관찰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률이 6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역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보호관찰관 인력도 제한돼 있고 전자기기판으로 회로로 지리적인 정보를 추적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지된 구역에 간다거나 하면 빨간 등이 들어와서 네네. 경고, 알람이 뜨면 이제 보호관찰관들이 담당 이제 수용자, 그러니까 담당 대상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돼 있어요. 우선 1차적으로는 전화 연락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근데 회기판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과 대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무한대로 전자감독 대상자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석방이 늘어나면서 예. 기존에는 굉장히 고위험군들에게만 적은 수를 관리하도록 그래서 1년에 한 3천에서 4천 정도가 지난 10년 동안 유지가 됐던 숫자인데 최근에 가석방 대상자들도 전자감독을 받게 만든 거예요. 네. 계속 수용시설의 과밀 수용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숫자가 폭증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결국은 참아낼 수 있는 시스템에
사실 붕괴가 일시적으로 올 과부하가 수밖에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인력도 부족할 테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경찰과 공조가 또 안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1차 살인이 일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전자발찌를 훼손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경찰에게 업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를 찾아 나설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정보가 공유가 안 돼가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보라면 어떤 정보가요? 전과 정보나 이 사람이 강간을 2번이나 한 사람이고 흉기를 갖고 뭐 30명 이상을 강도 강간을 했던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정보가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주어졌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집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려고 아니, 노력을 출동 경찰한테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 왜냐하면 그게 규정입니까? 네. 아. 치안센터에서는 사실은 전과 정보를 열람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라는 것만 알았지 아. 훼손한 자가 집에 없다라는 사실만 확인을 한 거지. 그럼 이 사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현장에 5번이나 출동을 하고 또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시신이 있었죠. 그럼 만약에 집에 들어갔었으면은 시신이 있고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를 전국에 있는 경찰에게 다 이제 뭐 뭔가를 경보 시스템을 울렸다면 그럼 두 번째 피해자는 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진짜 못내 아쉽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가동이 다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결국은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대안이 근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이제 그들의 자원으로 이 관리할 수 있는 숫자로 다시 줄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네. 가석방 더 늘어날 테니까. 네, 더 늘어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장 고위험군에 대하여서는 네. 지금 결국은 자기 집에다가 외출 제한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안 지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집이 아니고 시설에다가 수용하는 방법밖에는 이제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중간처우 형태의 보호수용법이라는 거고요. 지금 그런 보호수용법은 독일도 미국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풀어놓으면은 재범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준수사항도 안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고위험군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보안 시설이 있는 그 야간 시설에서 기숙사 같은 시설에서 먹고 자고 밤에만 관리 감독을 하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옵션으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tay